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디트로이트 대 세크라멘토 시작으로 NBA 5경기 정도 진행해 볼 텐데,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프리카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 제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나중에 시청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것들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제가 어제 좀 뭐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예를 들면은 좀 기본적인 사항, 말 그대로 디트로이트의 득점력이라든지 뭐 리바운드 뭐 이런 것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여기 화면에 다 있어요. 어디에 있냐? 이 가운데에 있거든요. 가운데 표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뭐냐면은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순서대로 이거 방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면이랑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보면은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인트 퍼 게임, 경기당 득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위쪽이 세크라멘토, 원정팀이 위에 있고 홈팀이 아래 있어요. 원정팀인 세크라멘토는 올 시즌 경기당 득점이 118점 수준으로 리그 8위다. 리그 8위. 왼쪽에 있는 이 숫자는 30개 팀 가운데 등수. 오른쪽에 있는 거는 딱 수치. 경기당 득점 수치가 118점이라는 거고, 디트로이트는 경기당 111득점이라는 겁니다. 득점력이 전체 25등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왼쪽 위부터 경기당 득점, 경기당 리바운드,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 3점 슛 성공률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경기당 어시스트 숫자, 경기당 턴오버 숫자. 턴오버는 조금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시스트 대 턴오버 비율. 좀 어시스트가 높고 턴오버가 낮으면 좋게 찍히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경기당 블락, 경기당 스틸 이런 식으로 기본 사항들은 여기 화면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막대 그래프잖아. 이게 사실은 막대 그래프가 많이 차 있을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사항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가운데 있는 거 이거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좀 더 준비한 부분들, 이런 1차적인 스텝 말고 그 이상의 부분들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디트로이트는 가장 큰 변수가 케이드 커닝햄이 결장한다는 점이겠죠. 케이드 커닝햄이 그 디트로이트가 이제 연패 기간 동안 어떻게든 이 연패를 막 끊어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가장 빛났던 선수가 케이드 커닝햄이죠. 케이드 커닝햄이 그 연패를 벗어 던지기 전까지 한 7경기 동안 뭐 31.4득점에 야출 55.5%, 3점슛 47% 막 이렇게 넣으면서 말 그대로 분전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연패를 끊은 다음날 휴스턴한테 16개 중에 3개밖에 못 넣었었고 되게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그 휴스턴전 못한 이후로 서로 30득점씩 하고 3점 슛이나 뭐 야투율 되게 좋게 찍히고 이러다가 갑자기 직전 경기 때 10분밖에 못 뛰고 아웃이 됐습니다. 덴버전에. 그래서 나름대로 디트로이트가 덴버 상대로 잘 싸우다가 추격을 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었죠.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일단 케이드 커닝햄이 빠져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케이드 커닝햄이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력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이드 커닝햄이 뛰든 안 뛰든 오펜시브 레이팅, 득점 기대치나 실점 기대치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면 이게 디트로이트가 워낙에 좀 재능들이 많아. 물론 케이드 커닝햄급의 이런 1피급 재능, 이런 친구들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킬리언 헤이즈, 뭐 제이든 아이비, 뭐 아이지아 리버스, 세서, 뭐 아웃사르 탐슨 등등 디트로이트가 쓸만한 젊은 자원들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커닝햄이 내일 없다는 건 좀 볼륨의 아쉬움은 있겠으나, 그래도 디트로이트는 좀 터져줄 만한, 커닝햄의 이런 빈자리를 채워가지고 좀 더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들이 없는 건 아니다. 일단 그런 얘기들 한번 하고 싶고요. 디트로이트가 최근 10경기 동안은 득점에 관한 부분은 좀 그래도 상위권인 편이다. 득점 9위, 야투율 12위, 3점슛 9위 이렇죠. 반대로 실점 같은 부분, 수비력은요, 상대팀한테 128.2점 내줘가지고 최근 10경기 동안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팀이고, 야투율도 가장 많이 내준 팀이고, 3점도 리그에서 4번째로 높은 확률로 쳐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한마디로 내일 세크라멘토가 디트로이트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는 그렇게 대단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크라멘토가 이 새끼들이 요즘에 엄청 흔들립니다. 직전 이제 뉴올리언스와의 아주 진짜 뭐 맥 빠지는 경기를 펼쳤어요. 거의 뭐 전반전부터 막 30점 이상 털리면서 이미 뭐 게임은 기울어졌고 완전히 개처발린 게임에 누구라도 나와가지고 선수단에 누군가로 나와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예를 들면 세크라멘토의 리더,
팍스라든지 사보니스라든지 아니면 좀 연차가 가장 많이 늦다고 할 수 있는 저기 뭐 반즈라든지 몽크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게임에 대한 이런 뭐 인터뷰도 하면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서 그게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거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점들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개선해서 나아가야 될 거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런 인터뷰 자리에 좀 보통 선수단에 이런 대표격인 선수들을 원래 보내는 게 보통인데 키온 앨리스 아직은 그냥 유망주 단계에 그치는 선수죠. 그냥 그런 애를 내보냈다고. 그래갖고 세크라멘토의 지금 원성이 되게 안 좋은 편이에요. 이거는 팀 외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세크라멘토가 왜냐면은 좀 시원한 마행 그림을 그렇게 많이 빚어내진 못했어요. 멤피스 상대로는 한번 한 적 있어 최근에. 그때 123대 92로 한 30점 차 정도로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최근 10경기 정도 중에 세크가 그때 피닉스 듀란트랑 부커 다 뛰었는데 다른 애들이 득점이 아예 안 따라와준 경기였네. 피닉스가 득점을 못 따랐던 경기라거나 하여튼 최근에 그 세크라멘토의 최근 10경기 중에서는 5승 5패긴 한데 그 중에 한 3승 정도는 전부 다 10.5 기준으로는 프랭권이었다. 프랭권. 세크라멘토가 하여튼 쉽게 이기진 못하고 있다. 쉽게 막 마해나는 그림이 좀처럼 안 나온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디트로이트가 많은 이런 상대팀한테 많은 실점을 하기는 하나 본인들도 득점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 오바는 좋게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케이드 커닝햄이 빠진다는 점은 아쉽긴 해. 그건 아쉬운데 기본적으로 세크라멘토도 오바팀에 속하는 편이고 디트로이트도 실점도 엄청 많이 하면서 득점도 꽤나 챙겨가더라. 이게 좀 커 보였었고요. 라이스 얘기 조금 썼는데 라이스가 최근에 한 5경기 동안 야투율이 또라이급으로 잘 넣고 있단 말이야. 뉴올리언스전에. 갑자기 결장을 하더라고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었는데 내일 뭐 라이스가 나온다면은 조금 더 이제 오바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오바에다가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디트로이트가 물론 뭐 직전 덴버전에서 17점 차로 근데 그 17점 차였는데도 프렌이었어. 그게 기준점이 17.5여가지고 골스한테도 4점 차로 무난한 프렌권, 유타한테도 6점 차였지만 프렌권, 휴스턴한테는 한 20점 차 대패 당했었고 토론토한테 이겼고 보스턴이라는 강팀 상대로 연장 가가지고 6점 차로 프렌했고 브루클린한테도 프렌. 막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디트로이트는 꽤나 프렌은 눌러볼만 하다. 커닝햄이 없어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다음 이제 올랜도 대 미네소타. 양 팀의 딱 색깔 보면은 그냥 수비팀들 간의 대결이라고 봐야죠. 수비팀들 간의 대결. 보시다시피 양 팀의 득점 같은 부분들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아까 제가 평균 득점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평득도 보면은 113점, 114점 한 20위권 팀들 간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리바운드는 좀 잘 챙기는 편이고 공격 같은 부분은 미네소타가 3점 슛이 38%로 전체 5등 수준 괜찮은 편이죠. 올랜도의 이슈라면은 보시다시피 결장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프란츠 바그너, 조나단 아이작, 조 잉글스, 게리 해리스, 웬델 카터 주니어 이렇게 사실은 여기도 결장하는 선수들로 베스트 5를 꾸리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바그너, 아이작, 잉글스, 해리스, 웬카주 얘네들로 베스트 5를 꾸리는 게 오히려 지금 나온 선발보다도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올랜도는 결장이 되게 많은 상황이다. 근데 어떻게든 팀이 굴러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보여.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경기를 올랭에 프렌을 가야 되나 아니면 미네 마엔을 가야 되나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올랜도는 엄청 결장이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5경기 동안 벤케로가 아주 또라이급 활약을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벤케로가 최근 5경기 평득 33점, 야투율 45.8%, 3점 47.1%, 구리바 6.6어시. 이 벤케로도 약간 미니 르브론과란 말이야. 약간 다재다능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뭐 벤케로의 이런 뭐 뛰어난 요즘의 득점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네소타는 무엇이 이슈냐? 미네소타의 지금 주된 화두는요. 선수단이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미네소타가 요즘에는 좀 쉽게 승리를 하지 못한다. 이기더라도 되게 상대한테 프랭권을 내주거나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미네소타가 그 콜리가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선수단에 약간 뭐 질병 같은 것도 돌았다고 하기도 하고 코로나인지 뭐 어떤 감기 몸살 뭐 독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된 컨디션을 내보이기가 힘들었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팀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또 그것도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이 미네소타인데 최근 15경기. 멤피스전 말고 그 이후로 치는 뉴올, 댈러스, 인디애나,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레이커스, 세크라멘토, 오클, 댈러스, 레이커스, 뉴욕, 뉴올, 휴스턴, 댈러스. 이 팀들의 공통점이 뭐냐? 최근에 미네소타가 상대한 14개 팀들이 팀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만은 다 5할 승률 이상의 강팀들을 만났다. 미네소타가 14번의 경기가 전부 5할 승률 이상의 팀들을 만났었다. 그리고 이 일정이 앞으로 5할 승률 이상의 팀들을 올랜도 포함해갖고 2번을 더 만나야 돼. 미네소타의 이런 그 일정이 되게 험악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근에 미네소타가 뉴욕, 뉴올, 휴스턴, 댈러스 이런 팀들 만나가지고 최근 들어서 특히 1승 3패로 부진한 편인데 여기는 이런
어려운 팀들을 계속해서 상대했다는 점이나 원정도 되게 많았다는 점, 선수단에 또 뭐 감기 몸살 같은 그런 질병 같은 것도 돌았었다. 여러 가지로 미네소타가 본인들의 힘을 오롯이 보여주기에는 약간 좀 힘든 그런 날들이었다. 그래서 미네소타는 지금 지난 14경기 5할 승률 이상의 팀들을 상대하는 동안 8승 6패로 그래도 승률 자체는 아주 안 좋은 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미네소타가 너무나도 지금 힘든 일정들을 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같은 기간 원래 미네소타 하면은 나름대로 수비는 거의 뭐 일장 수준이고 공격은 그래도 수비에 비하면 안 좋지만은 어느 정도는 되는 편이었단 말이야. 최근에 14경기 동안 5할 승률 이상의 강팀들만 만났던 그런 와중에 오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22 수준. 그러니까 뭐 아까 봤던 올 시즌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경기당 득점 이런 거랑 괴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고요. 수비 면에서는 전체 5등 수준으로 여전히 수비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더라. 16번 동안 5할 승률 이상의 팀을 만나는 중에 11번이 원정 경기다. 되게 미네소타 입장에선 되게 어려운 그런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려운 일정이 2경기밖에 안 남은 거야. 올랜도랑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스턴 원정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포틀랜드가 만나갖고 한번 쉬고, 무튼 이런 어려운 일정들이 얼마 안 남은 미네소타인데, 콜리 피셜로는 뭐 이런 질병 같은 게 돌았던 거는 끝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콜리의 피셜로는.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양 팀 다 야투 시도도 상당히 적은 팀들에다가 상대 팀의 야투 시도도 잘 억제를 하는 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양 팀 다 많은 야투 시도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서로 간의 공격 기회 자체가 적고 신중한 다운 템포의 약간 그런 농구를 할 걸로 예상이 된다. 기록지 한번 보시면요, 올 시즌에 가장 야투 시도를 적게 하는 팀이 미네소타가 84.5개밖에 안 하고 있고요. 올랜도도 이 부분에서 87.2개. 원래 올랜도가 이 부분 최상위권이고 그랬었는데 부상도 많고 좀 뛰는 농구도 하다 보니까 약간 오르긴 올랐어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 팀의 야투를 얼마나 잘 제어하는 팀들이냐. 올랜도가 86.3으로 상대의 야투 시도를 리그에서 한 3번째 정도? 그 정도로 잘 억제를 하는 팀이고, 원래 미네소타도 이 부분 상위권이었는데 요즘에 많이 좀 당했는지 아무래도 5할 승률 이상의 강팀들을 상대했다 보니까 슛 찬스도 많이 주고 해서 88.9, 15위까지 내려왔네요. 양팀 다 평균보다는 확실하게 본인들의 공격 시도도 적고 상대팀한테 야투를 내주는 그런 빈도도 적게 유지를 하는 편이라더라.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뭐 미네소타가 질병도 겪고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해소했다고는 한다고 하지만은 글쎄 그거는 콜리 피셜이고 나는 완전하게는 못 믿겠다. 요즘에 미네소타가 워낙에 못하고 타운스나 앤트맨이나 한창 좋았을 때 모습은 아니더라. 이런 것도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언더를 생각하면서도 미네소타가 홈에서는 수비력이 아주 좋지만은 102.9점으로 잘 막지만은 원정은 111.6점으로 실점이 다소 많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반대로 올랜도는 또 홈에서 실점이 원정 때보다 한 8점가량 줄어들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또이또이라고 보고, 저는 일단 언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올랜도의 프렌 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러면서도 똑같이 결장이 너무 많아서 많이 헷갈리네요. 나는 올랜도 경기 이거 승패는 그냥 안 가고 싶어. 사실 핸디도 그렇고 승패는 좀 안 가고 싶기는 해. 올랜도를 보자니 결장이 너무 많고, 다음 이제 뉴욕 대 포틀랜드 이 경기들은 좀 상당히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적은 거는 양 팀의 득점 수치만 적어놨는데 수비 수치는 제가 입으로 말씀만 드릴게요. 먼저 왜 4경기로 잡았냐. 뉴욕은 일단은 아누노비 트레이드 이후에 4경기가 될 것이고, 포틀랜드의 4경기는 이제 사이먼스가 일단 좀 헤맸던, 최근에 포틀랜드가 최근 바로 직전 경기는요, 브루클린이랑 연장 가가지고 134득점으로 득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전 3경기 피닉스, 댈러스전을 보면은 득점이 88, 97, 103, 경기당 평균 득점이 96점이어서 96점, 100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4경기로 잡으니까 직전 브루클린전을 뭐 134점으로 많이 넣어서 조금 회복이 됐어요. 평균 득점 수치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틀랜드의 공격적인 부분, 득점, 야투율, 3점슛 이런 수치상으로는 엄청 안 좋게 찍힙니다. 포틀랜드가. 이것도 뭐 직전 경기에 3점슛이 38개 중에 20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많이 높아진 거지 형편없었어요. 사실은요. 최근 4경기 양팀 보면은 뭐 뉴욕은 평균 이상의 공격력을 보이는 중이고, 포틀랜드는 영 별로다. 이게 한눈에 보이죠. 수비력은 어때냐? 수비력은 제가 그냥 말로만 해드릴게요. 자, 최근 4경기 동안 먼저 뉴욕 최근 4경기 동안 상대팀을 100점 8점으로 막아가지고 뉴욕이 리그에서 2번째로 수비를 잘하는 팀이었습니다. 이 부분 1등은 뉴올리언스. 그럼 반대로 포틀랜드는 어땠길래? 포틀랜드는 최근 4경기 동안 125.3실점을 해서 전체 24번째로 실점을 많이 했어요. 야투율 억제는 어땠냐?
뉴욕 닉스는 44.1%로 세 번째로 상대팀의 야투를 잘 막았고, 포틀랜드는 상대한테 51.9%로 허용을 했습니다. 리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허용을 했던 거예요. 3점슛은 뉴욕이 35.8% 허용 11등 수준. 이건 좀 평범하네요. 뉴욕의 수비가. 포틀랜드는 원래 포틀랜드가 리그에서 지금 3점슛 수비 전체 2등 팀이거든요. 시즌 누적으로는. 근데 최근 한 4경기 동안에는 41%로 3점을 얻어맞아서 23등이다. 한마디로 포틀랜드는 최근 4경기 동안 그냥 경기력 개판이라는 거예요. 스쿠 댄더슨이나 사이먼스도 엄청 좀 야투율도 부진한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지금 센터 뎁스가 모데스 브라운 이 손목 부상인가로 아웃, 에이튼 계속해서 다우풀 못 나오고 있는 중이고, 듀옵 리스가 내일은 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얘도 어디까지나 슛거리만 조금 있는 빅맨이고 뭐 수비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포틀랜드가 빅맨 뎁스가 조금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다. 수비적인 빅맨이 많이 높이도 많이 딸리고 그런 편인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좀 쉬웠어요. 쉽게 생각을 해서 뉴욕의 마행까지도 볼 것 같고, 기준 값이 조금 크긴 합니다만은 226.5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직전 브루클린과는 다르게 뉴욕은 포틀랜드를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을 잘 억제를 할 만한 그런 수비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대 멤피스 경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게 갑작스럽게 모란트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죠. 오늘 뭐 어깨 수술인가 한다고 시즌 아웃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멤피스가 최근 들어서 스마트가 아주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밑에 맨 아래 보시면 스마트가 최근 2경기 동안 27득점, 평균 27득점에다가 야투 50%, 3점 44.4%, 6.5어시, 스틸 2개. 그러면서도 수비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스마트가 완전히 살아났고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 살아나고 뭐 제런 잭슨 주니어 꾸준히 잘해주고 모란트라는 도격대장까지 있어야지 이게 풀 라인업의 멤피스인 건데, 모란트가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멤피스를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 지금 돈치치가 일단은 프로버블이고 내일도 여전히 라이블리나 엑섬이 빠집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댈러스는 좀 뛰는 농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들이 보이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요, 댈러스의 수비력, 우리가 보통 댈러스 하면은 야 댈러스 인사이드 맨날 폭파당한 팀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저도 그렇고 3년 수비도 원래 안 좋았는데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15위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이거는 뭐 활동량이나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댈러스가 시즌 첫 17경기 동안 시즌 초반에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117.3으로 24등 수준, 엄청 낮았단 말이야. 말 그대로 댈러스의 수비는 형편이 없다. 그래서 그랜트 윌리엄스 데려왔는데 얘도 뭐 사이즈의 이런 한계 때문에 제대로 수비가 안 나온다 이랬었는데, 최근 10경기 동안 디펜시브 레이팅 110.8로 전체 3등, 최근 5경기 109로 더 떨어졌고 전체 3등으로 댈러스의 수비가 상당히 좋다. 지금 요즘 들어서는 댈러스 수비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댈러스는 지금 어빙도 복귀를 하면서 돈치치와 어빙이 돌아가는 좋은 공격팀에다가 수비조차 잘 되고 있다. 특히 이게 어빙이 돌아왔는데도 디펜시브 레이팅이 높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소간에 댈러스 쪽을 좋게 보는 건 맞아요. 뭐 댈러스는 요즘에 이런 특별히 큰 부상이나 어떤 특별한 결장도 내일 크게 없는 상황이잖아. 물론 라이블리랑 엑섬이 빠지긴 하지만 얘네가 최근 들어서 몇 번 결장도 하기도 했었고, 댈러스는 그래서 다소간에 좀 안정적인 예상이 가능한데, 더구나 좀 요즘에 상승세라는 점인데, 멤피스는 내일 갑자기 모란트를 잃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표면적으로라도 베팅하기는 싫지만은 댈러스의 마행 볼 것 같아요. 댈러스의 마행 보고 234.5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제가 말하면서도 참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이 경기는 사실상 패스가 더 낫기는 합니다. 왜냐면 너무 변수가 많아졌거든, 갑작스럽게. 댈러스가 요즘에 수비가 이렇게 좋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고, 모란트의 결장은 더 큰 변수고요. 더구나 스마트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것도 큰 변수예요. 그냥 아예 예를 들어 스마트가 그전처럼 안 터지고 있다 이랬으면 쉽게 그냥 댈러스 쪽 받겠지만은, 스마트가 요즘 잘하고 있다. 그러면 또 언더오버도 무섭죠. 이렇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댈러스 마엔의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어렵다. 레이커스 대 토론토. 이것도 레이커스가 직전 경기에 클리퍼스를 잡아냈잖아요. 그 전까지는 되게 못했어. 뭐 여러 가지로 감독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레이커스를 흔드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 라인업 변경이 실패로 돌아갔다. 엄청 얘기 많이 했어. 레이커스가 안 좋다는 소리를. 근데 어쨌든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에서 클리퍼스라는 이 서부의 최근 들어 특히 더 눈에 띄는 강호를 잡아냄으로써 여전히 포텐셜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좀 수비가 많이 눈에 띄었었죠. 레이커스의 수비가 제일 눈에 띄었었는데,
르브론이 카와이를 막았을 때 6번의 이런 야투를 다 카와이가 실패를 했었고 빵득점이었다. 그래서 일단 레이커스는 최근에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긴 하더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가야 되고, 토론토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제가 밑에다 적어왔죠. 최근 4경기를 봐야 된다. 이거는 역시나 뉴욕과의 트레이드 이후 아누노비를 보내고 퀴클리랑 바렛을 데리고 온 이후의 토론토예요. 뭐 한마디로 아누노비라는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수를 보내고 퀴클리랑 바렛, 좀 다소간에 수비는 아누노비급은 아니고 당연히 아누노비급의 수비수들은 아니고 좀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들을 데리고 왔다. 한마디로 토론토 경기가 오바를 생각해볼 만하다. 이거를 베이스로 깔았는데 최근 4경기 동안 그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면은 토론토가 최근 4경기 동안 득점 부분에서는 3등, 3등, 5등 되게 좋아졌죠. 그리고 수비 부분에서도 리그에서 21번째로 실점을 많이 했지만은 야투 억제라든지 3점슛 억제 이런 부분은 평균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되게 막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는 않는 분위기야. 어쨌든 적당히 실점 많이 해주면서 토론토 경기가 최근 4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거의 뭐 한 247점이 났다. 이렇게 생각할 만 하거든요. 이게 트레이드 이후에 토론토는 확실히 오바팀의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게 뭐 레이커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어. 레이커스가 워낙에 좀 야투시도 적고 뭐 그런 편이다 보니까. 일단 토론토는 많이 뛰는 팀이고, 특히 그것도 있습니다. 토론토가 내일 야쿠 퍼들이라는 센터가 결장하잖아요. 이 퍼들은 이제 그 백인 빅맨으로 약간 수동적이라고 봐야지. 수동적인 센터라고 봐야 되는데, 내일 그래서 대신에 크리스 부셰가 나오잖아요. 이 크리스 부셰는 물론 퍼들보다는 좀 얄쌍하고 높이도 낮은 빅맨이야. 하지만 부셰는 퍼들보다는 기동력이 확실히 우위죠. 좀 더 달리는 농구에 적합한 친구다. 그 토론토의 라인업이 퀴클리, 바렛, 반즈, 시약한, 부셰. 저는 이거 존나게 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존나게 뛰어다닐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오바 좋게 보고, 레이커스가 지금도 르브론이나 에디나 퀘스처너블이 붙어 있는데, 난 일단은 토론토는 존나 뛸 거라고 생각해. 근데 레이커스가 과연 얼마나 응수를 해주냐, 이게 문제야. 231점 정도면 오바 볼게요. 최근에 양 팀의 4번의 맞대결 중에 3번이 231.5는 다 뚫었던 그런 오바 경기였었고,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토론토가 너무 좀 달릴 게 뻔하다고 봐야 되나? 물론 토론토가 레이커스의 이런 뭐 장벽 같은 수비에 많이 막히고 그러면은 못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놓고 라인업이 내일 존나게 뛸게 우리, 그냥 그 라인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첼시 대 미들스브로 경기가 배당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첼시의 예상 라인업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입수하지는 못했는데, 첼시가 그래도 꽤 좋게 나오나 보죠? 네이션스컵 차출 얼마나 돼 있나 봤더니 니콜라스 잭슨 말고는 딱히 없더라고요. 예, 뭐 일정도 최근에 이제 FA컵 치르고 미들스브로와 또 리그컵 이렇게 2경기 연속으로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직전 이제 프레스턴 노스엔드와의 경기도 첼시가 막 대단히 아주 막 센 라인업을 내세우진 않았어요. 이렇게 뭐 브로야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섞어가면서 후방 쪽에도 이렇게 엄청 그 로테이션 같은 것들 많이 했었는데, 내일도 그렇게 미드스브로전도 대단히 강한 라인업을 세울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보시다시피 프레스턴 노스엔드나 미들스브로나 2부 리그에서 그렇게 순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팀들이에요. 그리고 미들스브로와 첼시는 일단 상대 전적이 첼시가 압도적으로 우세입니다. 첼시가 이렇게 최근 6경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경기 다 뭐 FA컵이든 옛날에 프리미어리그 승격했을 때 만났던, 미들스브로는 맨날 개패했었고 6연승 중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한 7, 8, 9, 첼시가 미들스브로 상대로 9연승을 현재 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전에 한창 이제 미들스브로에 이동국 선수 있을 때나 뭐 그럴 때부터 첼시가 계속해서 미들스브로 상대로는 승리를 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일도 미들스브로 원정이지만은 저는 첼시 승리는 좋게 보여요. 미들스브로가 마지막으로 이제 첼시를 꺾어봤던 시절을 보면은 이때 뭐 무링요 감독이 아마 지휘할 텐데, 야 진짜 추억의 이름들 되게 많아.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해외 축구 오래 봤으니까 호주의 마크 슈어처 골키퍼, 오스트리아 포가테츠, 전기철 조망 수비, 그리고 스튜어트 다우닝 나중에 리버풀 갔었죠. 그리고 뭐 메뉴에서 뛰던 호첸박도 있고, 발렌시아의 가이즈카 멘디에타도 있고, 야쿠브,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 마크 비두카, 진짜 라인업 진짜 추억이네. 셰프첸코가 딱 첼시 이적하고 그쯤이네요. 그때 이후로는 미들스브로가 첼시를 꺾어본 적이 없다더라. 무튼 이렇게 미들스브로가 첼시를 꺾어본 지 어느덧 벌써 거의 한 18년, 19년 이렇게 돼가네요. 그 정도로 첼시가 미들스브로한테는 강한 면모를 보였고, 특히나 이렇게 원정에서도 매번 원정에서도 하나, 둘, 셋, 넷 5연승 중이다. 원정 5연승 중이기 때문에 첼시가 물론 한 3일 만에 경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들스브로도 한 3일 전쯤에 바로 이렇게 아스톤빌라와 경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미들스브로가 홈이기는 하나, 뭐 체력 조건이야 여러 가지로
첼시랑 그렇게 아주 큰 뭐 어드밴티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첼시 일반승이 그래도 한 1.4 정도 줬다? 이건 얌전하게 그냥 첼시 승만 가도록 할게요, 저는요. 다음 이제 피오렌티나 대 볼로냐. 이 매치가 이제 코파 이탈리아 8강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올 시즌 볼로냐의 일단은 뭐 좋은 기세 같은 것들을 한번 피오렌티나가 꺾은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야 이제 볼로냐가 이렇게 최근에 좀 안 좋은 흐름에 있긴 한데 쭉 이렇게 잘하던 볼로냐를 피오렌티나가 첫 경기 때 패하고 나서 그 경기 때 이후로는 한 열 몇 경기 동안 이렇게 무패 행진을 달렸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때 피렌체에 만나가지고 한번 꺾였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는 나름대로 올 시즌에 볼로냐한테 안 좋은 기억을 안겨준 적이 있다. 그 뒤로도 볼로냐가 되게 잘 나갔었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우디네세한테 한번 잡히고 하면서 약간 주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피오렌티나를 코파 이탈리아에서 만난다.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좀 이런 게 있어. 이게 코파 이탈리아 대진이잖아요. 앞으로 뭐 이제 피오렌티나 이후로 뭐 이러이러한 경기들이 있을 거라는 거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피오렌티나와 볼로냐가 이 코파 이탈리아에 얼마나 좀 힘을 쏟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코파 이탈리아 이런 상위권 팀들 세리아 1부 리그 팀들은요 연초라고 해야 될까? 그쯤에 이제 보통 라운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오렌티나는 21년도도 보면은 3라운드 정도 진출, 22년도에도 이렇게 유벤투스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 4강 정도까지는 갔다 이거예요, 피오렌티나가 2022년에 4강 갔고, 작년에는 이제 결승까지 갔거든요. 인터밀란한테 결승에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피오렌티나는 코파 이탈리아에 조금 신경을 쓰는 팀이다. 그런 얘기들을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볼로냐는 어땠냐? 볼로냐도 올 시즌에 괜찮아요. 2021년에도 1라운드 탈락, 테르나나라는 이제 뭐 한 2부 리그, 3부 리그급한테 탈락했었고, 그리고 2022년 작년에도 뭐 누오바 코센자라는 조금 하위권 팀들, 이런 팀들한테 어렵게 이기더니 라치오한테 탈락을 하면서 금방 탈락을 했습니다. 좀 상위 토너먼트까지 못 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볼로냐가 최근에 인터밀란을 연장전 끝에 잡아내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최근 리그에서 아쉬움도 있는 편이고 피오렌티나한테 한번 그 무패 행진이 끊기기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로 피오렌티나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은 없다. 반대로 그럼 피오렌티나는 지금 어떠냐? 피오렌티나와 직전 이제 사솔로와의 경기에서 뭐 페널티킥 실축도 하고 VAR 이거 뭐 꼴찌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던 흐름이 한번 꺾인 상황이긴 한데 저는 물론 볼로냐에 올 시즌 좋은 모습들 많이 봤었죠. 무패 행진도 많이 하고 막 끈적끈적한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 양팀 다 좀 선수 기용의 폭도 넓은 편이고 좀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중위권 팀 혹은 중상위권 그 정도 팀 치고는 꽤나 선수 기용 폭이 넓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저라면 원래 피오렌티나 쪽을 조금 더 좋게 봤을 것 같은데 피오렌티나는 지금 쿠아메도 빠져있는 상황이고 올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니코골라스 곤잘레스도 빠져있고 소틸, 이탈리안 테크니션도 빠져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소간의 공격진이 좀 날카롭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갖고 특히나 또 코파 이탈리아가 무승부 이후에는 또 연장까지도 치르거든요. 그래서 90분 안에 승부를 꼭 벌여야겠다 뭐 이런 거보다 연장 가는 빈도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승부 정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